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영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동부와 남부 점령지에서 몰아낸 대규모 반격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을 위한 계획입니다. 아니요, 러시아가 잃은 지역은 고체가 아닙니다. 액체입니다. 흑해는 우크라이나의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승리입니다. 점령지들은 더 안전해졌지만 러시아가 흑해를 잃으면서 더 큰 사건이 벌어질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의 함락입니다. 7월 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방위 및 안보 부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잃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으로 흑해 함대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남아있는 함정들이 이 중요한 해역을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해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해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해상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이 바다를 러시아 함정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러시아가 가장 큰 지역을 잃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흑해는 정말 거대합니다. 흑해와 연결된 작은 아조프 해를 제외하더라도 약 42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아조프 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곳 상황이 좋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그 함대로부터 46만 1천 평방킬로미터의 해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흑해는 땅이 아니죠.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해역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흑해는 러시아에게 공격과 방어 모두 우크라이나 내 점령 영토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흑해 분쟁에 관여해왔습니다. 채텀 하우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은밀하고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흑해에서 통제된 불안정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그 결과 흑해에서 분쟁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지와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이 결합되면서 러시아는 흑해에 흑해 함대를 증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러시아가 기만적인 흑해 외교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흑해는 침공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해 농업 수출로 270억 달러 이상을 벌었고 그 대부분이 흑해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초기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푸틴이 압박을 받자 그는 우크라이나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는 흑해 곡물 협정에 서명했지만 2023년 7월에 철회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3년 9월에 러시아가 그 시점까지 이미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약 600만 톤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응에 필요한 경제 자원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흑해 함대는 이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해군이 없고 자체 전함 함대도 없어 반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려는 이유는 곡물 수출 차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를 장악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 수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군함으로 우크라이나 도시와 군사 인프라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가 고립되어 있거나 푸틴의 침공 이후 터키가 모든 국가의 군함에 대해 흑해로 들어오는 해협을 봉쇄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가진 전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군함과 잠수함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화물선과 상륙함이 보급품을 우크라이나 본토에 계속 실어 나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 14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넵튠 미사일을 사용해 흑해 함대의 보석인 모스크바함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절망의 나락에서 해군이 없던 나라가 대신 흑해 함대를 산산조각내고 젤렌스키가 이제 달성했다고 말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흑해 승리를 선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 해군과 국방 및 안보 부대를 칭찬하며 러시아에게 흑해와 아조프해는 결코 러시아에게 평화의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수로에서 러시아를 얼마나 완전히 이겼는지 다 전하지 못하는 과소평가입니다.
모스크바항 공격 후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흑해 함대 군함은 무엇이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이 배치됐으며 일부는 우크라이나산, 일부는 서방 동맹국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크라이나는 함선을 침몰시킬 만큼 크고 강력한 공중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무인으로 순찰하며 이전에는 이런 유형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러시아 군함을 상대로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해상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함 피해 후 2년간 우크라이나는 계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중반까지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소속 선박 26척을 타격하고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전체 함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함정까지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마구라, V, V5 해상 드론 등 혁신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전장을 지배함에 따라 흑해 함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자신있게 평가했습니다. 한 대는 우크라이나 사정권을 피하려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주기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는 군사 퍼레이드와 선전을 이용해 러시아가 흑해에서 겪은 참담한 손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크림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으면서 이런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승리했고 수치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흑해 전략으로 피해를 입은 러시아 함정은 26척을 훨씬 넘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 전투함 12척을 공격해 4척은 파괴되고 8척은 심각하게 손상돼 작전 불능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륙한도 표적으로 삼아 총 25차례 공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15척이 파괴되고 추가로 10척이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함정들을 지원하는 보조 선박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총 12차례 공격이 있었고 이 중 3척이 파괴되고 9척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이 우크라이나가 흑해 작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첫 사례이며 이 대규모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흑해 함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함정이 출항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대기합니다. 그리고 터키가 흑해로 들어가는 해협을 봉쇄하면서 러시아가 함대를 보충하지 못하게 되자 푸틴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 때문에 푸틴이 흑해 함대를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흑해의 균형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며 러시아 군대와 푸틴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숫자도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로 가는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게 되면 이번 침공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흑해의 변화하는 역학과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러시아는 흑해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영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네기 재단이 지적하듯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만함은 러시아의 흑해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좌절로 여기게 만듭니다.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생산 거점을 마법처럼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4년 넘는 전투에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승리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 침몰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흑해 함대 함정이 남아있어 우크라이나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세가 완전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현재 흑해 함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26일 보고서에서 메소는 흑해 함대가 원래 수행해야 할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 항공대가 임무를 대신해 함정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러시아 함정들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발사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7월 5일 우크라이나 뉴보이스 기사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자국 함정을 이용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함정들은 흑해로 나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모항에 머물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박 중인 자신들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대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흑해 진입 시 함정이 더 가까이서 미사일을 쏠 수 있어 표적이 늘지만
러시아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항해 중인 모든 함정은 표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텐추크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점령군은 아조프해나 흑해 모두에서 어떤 부대도 바다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텐추크는 최근 몇 달간 바다로 나가는 것이 사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특히 수백만 달러짜리 군함이 제작비가 몇천 달러밖에 안 되는 드론에 맞아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한두 달 전 유나이티비24 미디어는 푸틴의 또 다른 흑해 함대 결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군함을 잃는데 너무 좌절해서 선원들을 드론 부대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단체 아테시에 따르면 러시아 고위 지휘부는 선원들이 수년간 훈련해온 본래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드론 조종사로 쓰는 편이 더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 흑해 상황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더 이상 항해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보낼 수 있었던 배들조차도 그 배를 운항해야 할 사람들이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느라 너무 바빠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쓸모없는 선원들이 뭔가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너무나 절박해져서 그들을 재배치함으로써 흑해 함대를 더욱 쓸모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평화로운 곳이 없습니다. 푸틴이 흑해를 우크라이나에 빼앗기는 것이 치명적이지만 러시아를 흑해의 핵심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만 이 상실은 앞으로 의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림반도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더 이상 흑해 함대에 의존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흑해와 마찬가지로 크림반도도 자산이 되어야 했고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거쳐 흑해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는 흑해 함대 지원으로 미사일, 드론, 활공폭탄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보복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몰락은 2026년 내내 우리가 목격해온 크림반도 고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드나드는 보급로를 겨냥한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리들을 파괴하고 크림반도로 향하던 수백 대에 달하는 보급 및 연료 트럭을 파괴한 이 작전은 점차적으로 크림반도를 푸틴의 소나기에서 빼앗아오는 고립작전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펼치고 있는 뛰어난 물류 압박으로 인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R280 고속도로는 지옥의 도로로 변했습니다. 도로는 우크라이나의 미들 스트라이크 드론에 파괴된 불타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같은 드론들이 발전소와 변전소를 공격하면서 크림반도의 광범위한 지역이 정전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의 방공망도 공격하면서 크림반도의 방공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흑해 상실도 그 보급 작전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6월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 양쪽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공격에는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통해 보급품을 운반하던 페리도 타격받았습니다. 그리고 흑해 함대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그런 공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물류망이 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흑해의 상실은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흑해에 있는 여러 섬과 사주, 때로는 심지어 석유 인프라에도 방공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방공망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기술자들을 보내기 위해 자국 선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예전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선박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없고 크림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식 방공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상징적으로 세바스토폴 항구 도시를 사실상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곳이 흑해 함대의 전통적 본부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손실은 푸틴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완전 통제를 주장하는데 타격이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계획의 중요한 그 항구 도시는 더 이상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습니다. 흑해 함대의 손실은 단순히 흑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군함이 항해하지 않아 크림반도가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이용해왔고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점령군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령군들이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과 반복되는 정전으로 크림반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상황은 끝이 안 보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미하일이라는 점령군과 대화했으며 그는 여긴 휘발유가 없고 아이들은 계속 폭발음을 듣고 전기와 물도 배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차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차는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를 비축해두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는 세바스토폴과 달리 휘발유를 아예 살 수 없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계획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식량 부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시리얼, 밀가루, 설탕 등 기본 식품이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관광 시즌이 큰 타격을 받아 놀랍지 않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태양, 바다, 모래, 그리고 휘발유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군이 상륙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전쟁 지역이 되자 사람들이 이 반도로 여행하려 하지 않아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드론이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흑해함대 붕괴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고 현재 러시아와 점령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차단하는 물류 봉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저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7월 3일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아르테시가 크림반도의 케르치와 페오도시아에 있는 러시아 관리들이 모든 공식 문서와 장비를 포장해 반도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리들에게 몇 주가 아니라 7월 3일까지 마감일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러시아 계획대로라면 문서와 장비는 이미 반도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흑해는 이미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다음은 크림반도입니다. 푸틴이 흑해에 대한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연구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반도는 그 힘을 보여주어야 했던 함대가 실패한 이후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젤렌스키는 옳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역을 잃었고 곧 더 중요한 영토 하나가 도미노처럼 넘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크림반도에서 대피 중인 것은 문서와 장비만이 아닙니다. 정념자들은 케르치 다리에서 10여 킬로미터가 넘는 긴 줄을 이루며 때로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중요성에 대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니 흑해에서 러시아의 패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비전, 몰락 추가 분석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